그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은 발달 질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발달 질환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발달 심리학자로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되고 밝혀진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SD는 진단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게 진단이 가능한 질환은 맞아요. 그런데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병명에 들어있는 만큼 증상이 마일드할 경우에는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급하게 자폐라고 진단을 내리면서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권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안감 장사에 불과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ASD는 그렇게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자폐의 두 가지 특징이 극단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호한다 라는 것과 극단적으로 주변 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요새 부모님들 자폐 스펙트럼에 관심이 많으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이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들이 실제로 앓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영우 같은 드라마도 많이들 보셨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질환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은 발달 질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발달 질환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발달 심리학자로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되고 밝혀진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흔히들 자스라고 줄여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정식 명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영어로는 Autistic Spectrum Disorder, 줄여서 ASD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ASD라고 부를 건데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가장 좋아하는 명칭인데요. 이게 제일 정확한 워딩이라서 그래요. 자폐증이라고 줄이면 이게 스펙트럼이 중요한 질환인데 그걸 잘 표현을 못하는 것이고, 정식 명칭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좀 길기도 하고요. 장애라는 단어가 사실 디소더의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서요. ASD는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된 질병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폐증을 처음으로 진단받은 분이 도널드 트리플렛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불과 작년에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ASD는 물론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요. 한마디로 이런 병이 있다라는 개념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DSM이라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들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ASD는 그 진단 기준이 최근까지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자연스럽게 먼저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ASD는 진단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게 진단이 가능한 질환은 맞아요. 그런데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병명에 들어있는 만큼 증상이 마일드할 경우에는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ASD는 아동 행동 패턴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함께 의사나 임상가들의 직접 관찰, 발달 검사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단을 내리는 병이에요. 미국에서도 한 명의 의사가 보고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요, 아동을 전문적인 센터로 보내서 소아정신과 의사, 소아과 의사,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등 다학제로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각각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검사를 진행하고 또 아이를 관찰하고 부모님의 보고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는 병이에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작은 단서만 가지고도 확신하는 의사나 치료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권위가 있구나, 혹은 이 사람 정말 명치료사구나 라고 쉽게 확신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진짜 전문가일수록 너무 작은 단서만을 가지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누가 봐도 ASD인데 싶은 아동이 제 방에 들어와도 먼저 검사부터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ASD 치료 중에 ABA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어떤 ABA 센터가 이 아이가 만 2세인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자폐다라고 성급하게 진단을 하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치료 코스를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ASD는 그렇게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다른 발달 장애나 정상 발달 과정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진단이 더 어렵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도 ASD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도 ASD가 아닐 수도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하신 케이스였거든요. ASD가 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증상도 명확하지 않은 아이를 객관적인 검사도 없이, 또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교차 검증 없이 성급하게 자폐라고 진단을 내리면서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권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안감 장사에 불과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증상이 마일드한 경우에는 진단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차라리 AS 진단이 명확하게 나오면 부모님들도 마음을 다잡고 치료에 전념하세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아동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는 대신에 확증을 받으려고 여러 센터와 병원을 전전하세요. 예약이 몇 년 밀려있는 소아정신과 선생님도 만나서 꼭 확답을 들으려고 하시고요. 그런데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증상에 맞게 언어치료나 다른 치료들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통 커가면서 진단이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이 진단명이 생긴 이후로 수많은 학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ASD는 피검사나 뇌파검사,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이지, 이 검사들을 토대로 조기 진단을 하거나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ASD를 언제, 어떨 때 의심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첫 자폐증 환자의 이름이 도널드 트리플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자분을 처음 진단한 의사가 레오 커너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이 역사상 최초로 자폐증을 보고한 논문에서 쓴 자폐의 두 가지 특징이 극단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호한다 라는 것과 극단적으로 주변 환경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1943년도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전 지금까지도 ASD를 설명할 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80년 전인데 굉장히 명석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걸 선호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인데요.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ASD 아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상 발달 아동의 경우 상대방을 향해서 미소 짓는 사회적 미소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서 나타나고, 또 그때쯤부터 눈맞춤도 서서히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늦은 시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 발달에서는 생후 6, 7개월쯤 낯가림이 일어나고, 또 돌쯤에는 주 양육자가 떨어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낯선이 불안이나 분리 불안이 없다는 것도 ASD의 위험 신호고요. 또 아기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는 호명 반응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에 점차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너무 늦은 시기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공동주의 결여도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공동주의라는 것은 영어로는 joint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함께 어떤 사물이나 장소, 사람을 주시한다는 건데요. 즉, 다른 사람과 관심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장난감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관심의 공유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른이 아이의 관심을 끌려고 어떤 장난감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공동주의인데, ASD 아동들은 이 공동주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언어 지연도 ASD 아동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언어 지연은 훨씬 더 범주가 커요. 그리고 ASD가 아닌 단순 언어 지연도 많고요. 언어 지연이 있다고 해서 다 ASD는 아닙니다. 그런데 ASD는
어떤 식으로든 언어 발달상에서의 어려움이나 지연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이가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ASD인지 한번 감별은 해보셔야 합니다. 또 카너 선생님이 얘기하신 주변 상황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은 ASD 아동들이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순서라든지 집에 가는 길이라든지 음식의 종류 등에서 변화가 생기면 정상발동 아동들은 그 변화를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고집이 쓴 아이들은 좀 떼를 쓰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ASD 아동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패턴에서 벗어나면 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규칙을 좋아하기에 흔히들 자폐 증거로 알고 계시는 장난감 블록 줄 세우기에 집착하기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ASD 아동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체만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기계를 가지고 노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른 장난감은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것 대신에 다른 장난감을 주면 강하게 화를 내거나 하는 강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또 감각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정한 감각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많아요. 또 감각이 예민하기에 감각 추구와 상동 행동이라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내는 소리를 좋아해서 윙 윙 이런 소리를 계속 입으로 낸다던가 아니면 손가락을 계속 빙글빙글 돌린다던가 아니면 계속 달리는 걸 좋아한다던가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증상이나 위험 징후들 몇 개를 보인다고 해서 다 ASD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ASD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추구나 상동 행동은 정상 발달 아동에서도 보일 때가 있고요. ASD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음이어서 이런 행동이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한다면 ASD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의심해봐야 할 상황들인 거고요. 혹시 의심이 되신다면 아이를 직접 데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걷고 뛰는 게 빨랐는데 ASD라고? 나이에 안 맞게 책을 너무 오래 보고 혼자 놀이를 너무 길게 하면 이것도 한번 의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퇴행이라는 것도 분명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었다가 안 하기도 하고요. 정상 발달을 보였다가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 완치법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ASD는 굉장히 사회적인 질환이에요. 혼자서는 ASD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ASD 아동들이 겪는 사회적인 어려움은 한 가족이 해결하기에 어려운 것들입니다.